이번 강의는 전 강의에 이어서 꿀벌 질병 소개 총론 시간입니다. 전 강의에서는 차수에서는 꿀벌의 질병 특징과 그 다음에 세균성 질병, 그 다음에 진균성 질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나머지 꿀벌 질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꿀벌의 바이러스성 질병과 꿀벌의 기생충 및 외래해충, 그 다음에 꿀벌 질병 실험실 진단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꿀벌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가장 최근 들어서 양봉농가한테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질병을 꼽으라면은 꿀벌 바이러스성 질병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전체 36종의 꿀벌 질병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18종이 꿀벌 바이러스성 질병인데요. 이 꿀벌 바이러스성 질병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냐면요. 저희가 최근에 겪었던 코로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감기, 독감 같은 것도 다 바이러스잖아요. 그만큼 눈에 보이는 것도 별로 없고 뚜렷한 치료나 예방제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양봉 쪽에서도 바이러스성 질병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이러스성 질병 18개를 다 하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꿀벌 바이러스 질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를 보시면요. 빨간색과 검정색으로 구분이 지어놨는데요. 빨간색으로 체크된 질병, 만성벌마비증이라든지 이스라엘 급성마비증, 검은 여왕벌방 바이러스 감염증, 날개불구 바이러스 감염증, 낭충봉화부패병이 현재 국내 양봉농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꿀벌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로 발생해서 농가분들한테 피해를 미치는 이런 바이러스 질병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병들은 이 자료를 참고하셔서 이런 질병이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질병을 이해하시려면은 꿀벌 바이러스 질병이 도대체 어떻게 감염되는 거지? 이 감염 경로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꿀벌에서 바깥에서 일을 하는 외역벌들이 외부에서 채집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오염된 환경에 갔거나 했을 때 꿀벌 바이러스 질병에 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일한 벌이 바이러스 질병, 병원균을 가지고 벌통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은 벌통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고 먹이 교환도 하고 일련의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때 다른 벌들한테 그 바이러스 질병이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수평 감염이라고 표현합니다. 수평이 이렇게 손이 이렇게 가로로 가는 것처럼 이제 외부에서 온 균을 이제 전염시키는 걸 수평 감염이라고 하고요. 이 바이러스 질병이 참 무서운 게 여왕벌이 알을 낳고 알에서 태어나는 벌들이 일벌 혹은 숫벌이 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 질병에 감염된 여왕벌이 알을 낳잖아요. 그럼 거기서 난 알부터 애벌레 번데기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태어난 벌들도 이 바이러스 질병을 보균하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감염된 거를 수직 감염이라고 합니다. 대를 이어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 바이러스 질병이 다른 질병 같은 경우에는 걸리면은 좀 티가 나잖아요. 이 보균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다든지 감기 바이러스에 걸릴 경우 내 몸의 면역이 괜찮고 건강할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넘어가지만은 내가 갑자기 몸이 안 좋거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체내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이 숙주인 나의 몸에 면역력이 떨어졌네? 그럼 내가 뭐 활동을 해볼까 하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보균하고 있던 바이러스 균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증상을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현재 대한민국 꿀벌 사육 밀도는 세계 1등입니다. 그만큼 좁은 면적에 많은 농가분들이 꿀벌을 키우고 계신데요. 꿀벌의 활동 반경이 반지름 2km인 원을 그리는 반경 안에서 꿀벌들이 활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농가분들이 드문드문 있으니까 활동 반경이 겹치지 않아서 질병의 전파라든지 이런 바이러스 질병 전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 급증하는 양봉 농가와 높은 꿀벌 사육 밀도로 인해서 꿀벌들의 활동 반경이 겹쳐지게 됐습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꿀벌을 길렀더라도 주변에 있는 농가로부터 전염성 병균을 옮아올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나라 꿀벌의 대부분은 지금 현재 바이러스 질병을 보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검사를 해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꿀벌 바이러스 질병이 농가분들 생각에서는 당연히 아무 질병도 없는 깨끗한 꿀벌이 가장 좋지만은 저희가
꿀벌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이러스 질병을 복균할 수도 있겠구나, 내 꿀벌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한 설명을 들어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맨 처음 설명드릴 대표적인 바이러스 질병은요, 낭충봉화부패병이라고 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난 2009년에 국내에서 발생해서 토종벌, 재래종 꿀벌, 동양종 꿀벌로도 불리는 우리나라 토종벌의 약 90% 이상이 낭충봉화부패병으로 인해서 전멸했습니다. 현재도 아직 낭충봉화부패병에 제대로 된 치료제도 아직은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꿀벌이 동양종 꿀벌인 토종벌과 그 다음에 서양종 꿀벌, 양봉으로 불리는 서양종 꿀벌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이 많은 분들이 낭충봉화부패병은 토종벌에만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키우는 서양종 꿀벌에는 영향을 안 미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토종벌처럼 막 벌이 순식간에 전멸하는 그런 증상까지는 안 나오지만요. 이 바이러스 질병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꿀벌의 면역에 영향을 미치고요. 꿀벌이 더 건강하지 못한, 즉 다른 부젖병이나 곰팡이성 질병에 감염됐을 때는 이 낭충봉화부패병이 활개치면서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역시 서양종 꿀벌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09년 발생해서 토종벌의 대부분의 생명을 앗아간 낭충봉화부패병을 정부에서는 현재 제2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즉 양봉 쪽 꿀벌 질병에 있어서는 전 시간 말씀드린 부젖병이 제3종 가축 전염병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낭충봉화부패병이 제2종 가축 전염병으로 법적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낭충봉화부패병에 걸리면요.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상적인 애벌레에 비해서 이렇게 애벌레가 부어있고 솟아있는 듯한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낭충봉화부패병에 걸린 애벌레들은 마치 물에 부른 것처럼 그 크기가 부어오르고요. 이렇게 부어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애벌레를 꿀벌들이 물어서 소문 앞, 즉 벌문 앞으로 내보내는 게 대표적인 임상 증상입니다. 그 다음 질병은 검은 여왕벌방 바이러스 감염증입니다. 농가분들께서는 그냥 편하게 여왕벌 흑색병이라고도 부르시는 질병인데요. 이 질병이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2023년 기준 가장 많은 농가들이 복균하고 있는 질병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검은 여왕벌방 바이러스 감염증, 이름만 듣고 추측을 해보시면요. 여왕벌방이 검게 변하는 바이러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맞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여왕벌이 걸리게 되면요. 여왕벌 집이라고 하는 이 왕대는 원래 황토색을 띠면서 이렇게 색깔을 보여야 되는데 검은 여왕벌방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렸을 경우에는 이 왕대 끝이 거무튀튀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대를 열어보면요. 검게 미라처럼 이렇게 죽어있는 여왕벌들을 볼 수 있거든요. 이 검은 여왕벌방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여왕벌은 정상적인 여왕벌로 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가 어떤 부분이 문제냐면요. 일벌과 숫벌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이 바이러스 질병을 복균하고 있는 여왕벌이 정상적인 산란을 했을 때 일벌과 숫벌도 그 질병을 복균할 수 있고요. 꿀벌의 면역력이 약화되는 여러 요인들, 즉 먹이 부족이라든지 꿀벌 응애가 있든지 이렇게 면역력이 감소했을 때 복균하고 있던 검은 여왕벌방 바이러스가 꿀벌, 일벌이나 숫벌에서 증식을 하게 돼서 기는 증상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 기는 증상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농가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때 꿀벌이 긴다 하면 보통 노제마증, 전 시간에 말씀드린 꿀벌의 설사를 유발하는 노제마증 때문에 꿀벌이 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앞으로는 내가 기르는 꿀벌이 바닥을 기고 있다? 그러면 어떤 꿀벌이 기어다니는지를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같은 일벌이라도 일령에 따라서 어린 벌이 있고요. 다 큰 벌이 있어요. 즉 어린 벌은 유봉이라고 부르거든요. 유아할 때 유자를 써가지고요. 어린 벌들은 처음에 벌집 내부에서 벌집 내부 청소라든지 새끼 양육이라든지 뭐 이런 활동을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밖을 날아다니면서 채집 활동을 하는 외역벌이 되게 됩니다. 바깥 외자를 써가지고요. 근데 주로 노제마증 같은 경우에는 어린 벌보다는 다 성장한 채집 활동을 다니는 외역벌에서 주로 기는 증상을 보이게 되고요. 다음 차수에서 말씀드릴 꿀벌 응애류가 많게 되면 주로 어린 벌, 유봉이 기게 됩니다.
근데 이 꿀벌 바이러스 질병 같은 경우에는 어린 벌인 유봉과 다 큰 벌인 외역봉 구분하지 않고 다 기는 증상을 보이고요. 심하면은 숫벌까지도 기는 증상을 보이는 것이 이 바이러스 질병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양봉 농가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니까요. 요 질병이 거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인공적으로 여왕벌을 양성을 하는 이제 이충을 해서 여왕벌을 양성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그런 여왕벌 양성 과정 중에 오염된 도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검은 여왕벌방 바이러스 감염증에 노출된 여왕벌이 난 알이나 애벌레부터 다시 여왕벌을 양성하게 된다면은 이게 대가 끊기지 않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수직 감염의 형태로 계속 감염이 지속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검은 여왕벌방 바이러스 감염증은 꼭 이름을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바이러스 질병은 만성벌마비증입니다. 말씀 제목처럼 벌의 마비 증상을 이제 유발하는 건데요. 요게 이제 타입이 1과 2가 있습니다. 타입 1 같은 경우에는 꿀벌이 마비돼서 날지 못하고 기는 증상, 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 벌인 유봉과 나이 들은 채집벌인 외역벌, 심하면 숫벌까지도 기는 증상이 보이고요. 이 만성벌마비증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원래 정상적인 꿀벌은 머리, 가슴, 배가 있을 때 배 부분이 길다란 타원형의 형태를 띠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성벌마비증에 감염돼 가지고 증상을 보이는 꿀벌을 보시면요. 이렇게 꽁무니 부분이 콩알처럼 말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정상적인 꿀벌 같은 경우에는 타원형으로 긴 모양의 이 꽁무니를 가지지만은 만성벌마비증에 감염돼서 증상을 보이는 꿀벌은 꽁무니 부분, 즉 머리, 가슴, 배에서 가장 꽁무니 부분이 둥글게 말려 있고요. 꿀벌들이 털이 있습니다. 솜털 같은 게 있는데 물론 꿀벌들이 나이가 먹고 노쇠해지면 털이 빠지는 게 맞긴 하지만은 그보다 더하게 털이 다 빠져 있고 이 등판, 가슴 부분이 마치 구두약을 바른 것처럼 시꺼멓게 광이 나는 듯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시면은 가운데 가슴 부분에 검은색 광이 나고 꼬리 끝단이 검게 되어 있죠. 이렇게 보이면서 꼬랑지 부분이 콩처럼 말려 있는 게 만성벌마비증의 대표적인 임상 증상입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질병은 날개불구 바이러스 감염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날개마리, 날개불구병 이렇게 농가분들이 많이 부르시는데요. 말 그대로 꿀벌의 날개가 형성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한 반쪽만 자라 있거나 정상적인 날개의 형태를 보이지 못했을 때 날개불구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꿀벌의 날개불구가 나오는 게요. 물론 꿀벌 날개불구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도 나올 수 있는데 꿀벌 응애류에 의해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부분인데요. 근데 농가분들께서 많이 좀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꿀벌의 날개에 문제 있는 거는 꿀벌 응애류, 즉 진드기 때문에 날개불구가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진드기가 없더라도 이러한 날개불구 바이러스가 있게 되면은 날개불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분들께서는 꿀벌 날개가 없다고 무조건 진드기만 의심하실 게 아니라 날개불구 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꿀벌 바이러스 질병 내가 벌을 오랫동안 키웠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대량 폐사까지 가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시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이 바이러스 질병을 방치하고 계시다가 마치 농약에 피해 받은 것처럼 대량으로 꿀벌이 폐사한 사례들이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분들께서는 대부분 갑자기 소문 앞에 벌들이 무더기로 나와서 죽고 있거나 대량 폐사가 단시간에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대부분 농약 중독을 의심하세요.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농약 때문에 이렇게 벌이 죽었는지 아니면 바이러스 질병에 의해서 이렇게 죽었는지를 어떻게 감별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사진이 보이실 텐데요. 보시기에는 이거 꿀벌 누가 농약 치고 가서 죽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 꿀벌 바이러스 질병이 심해서 발생한 현장의 사진입니다. 마치 농약처럼 이렇게 많은 벌들이 죽어 있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또 폐사가 돼 있죠. 요거는 농약 중독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꿀벌 바이러스 질병과 농약을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물론 농약을 썼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 주변에 농약을 썼던 농가가 있으면은 확실하겠죠. 가장 큰 차이점은요.
꿀벌이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벌통 내부에서는 웬만하면 잘 죽지 않습니다. 즉 바이러스 질병에 걸려서 정상적인 행동을 보이지 못하는 꿀벌들을 정상 꿀벌이 계속 벌통 밖으로 물어다 냅니다. 계속 벌통 밖으로 끄집어내고요. 그 다음에 농약 같은 경우에는 꿀벌이 농약에 묻어서 벌통에 들어오는 순간 순식간에 농약이 벌통 내부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농약에 의해서 죽는 꿀벌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정상적인 꿀벌이 농약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꿀벌들을 이렇게 바깥으로 빼내는 작업을 똑같이 하거든요. 하지만 농약 같은 경우에는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계속 빼내다가 벌문 출입구가 막힐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벌들이 주저앉아서 죽어있는 증상을 많이 보이게 되고요. 물론 바이러스 질병이 너무 심하고 방치해서도 벌통 내부에 죽은 흔적이 있긴 하겠지만은 농약 중독처럼 순식간에 많은 벌이 벌통 내부에서 떨어져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통 내부에 단시간에 벌이 많이 죽어 있다면 농약이 의심되고요. 또 하나의 감별점은 벌통 바닥에 물기가 있는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꿀벌이 농약을 어떻게 됐든지 먹이로 해서 먹게 되면은 그거가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토하게 됩니다. 농약 중독 같은 경우에는 꿀벌이 농약이 묻어있는 꿀을 먹거나 아니면 화분을 먹었을 때 그걸 토하기 때문에 벌통 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질병 같은 경우에는 벌통 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지 않고 정상적으로 말라있는 특징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꿀벌의 대량 폐사를 유발할 수 있는 농약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바이러스 질병을 꼭 구분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처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꿀벌 바이러스성 질병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바이러스성 질병을 설명할 때 처음 말씀드렸던 코로나라든지 감기,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경우는 백신을 맞을 수 있어요. 예방주사라고도 하죠. 하지만 이 꿀벌은 후천성 면역체계, 즉 간이 없기 때문에 간에서 만들어지는 항체가 꿀벌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후천성 면역체계를 이용한 백신 접종이 현재로서는 힘든데, 외국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와 비슷한 기전으로 치료제를 만들려고 연구하는 과정 중에 있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요, 이렇게 바이러스 질병을 복균하고 있는 꿀벌이 그걸 발병하지 않고 잘 이겨내게끔 강력한 면역 체계를 구축을 해줘야 되는데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꿀벌의 면역은 절대적으로 먹이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꿀벌의 먹이가 되는 꽃꿀과 꽃가루의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먹이가 부족하지 않도록 꼭 넉넉하게 식량 공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봉장 위생관리, 아까 역시 설명드렸다시피 위생관리가 중요합니다. 즉 현재로서 꿀벌 바이러스 질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가분들께서 꿀벌 먹이와 그 다음에 위생적인 양봉장 환경 조성에 꼭 좀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그럼 양봉기구랑 양봉장 소독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정부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허가된 소독약을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뭐 그 소독약을 구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걸로 소독 효과를 보고 싶으시면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꿀벌을 사육하면서 쓰는 내검칼이나 하이브툴, 봉솔과 같은 양봉기구를 비롯해서 벌꿀을 채취할 때 쓰는 채밀기나 벌을 털어낼 때 쓰는 탈봉기와 같은 채밀기구를 주기적으로 소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검은 여왕벌방 바이러스 감염증에서 나왔던 여왕벌을 양성할 때 쓰는 이충 도구나 아니면 먹이를 줄 때 쓰는 사양 관련 도구들도 현재까지는 아직 소독이 제대로 잘 이루어진 농가가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국내에서 꿀벌 바이러스 질병이 많이 만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양봉기구 및 양봉장을 소독해 주셔야 되고요. 또 지인분들이나 다른 양봉하시는 분들이 양봉장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때도 다른 축사 가보시면은 신발 소독할 수 있거나 아니면 차량 바퀴를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있잖아요. 물론 뭐 노출되어 있는 양봉장에서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만큼 위생 관리에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봉장 소독할 때는요, 살아있는 꿀벌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물 10리터, 반말에 소금 3.6kg를 넣어서 플라스틱류의 양봉기구나 이충 도구, 채밀기구 등을 소독하시는 게 좋습니다. 즉 진한 농도의 소금물을 만드셔서요,
이제 내가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양봉 기자재나 이충 도구나 채밀 기구 등을 소독하시는 게 좋고요. 농가분들이 많이 쓰고 계시는 자동 사양기, 보통 그 호수 안을 소독하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물 한 말 20리터에 소금 1.8kg을 녹이셔서 자동 사양기에 먹이 주기 전에 한번 흘려 주십시오. 그러면 호수 내부에 있는 그런 균들의 어느 정도의 소독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소독을 한 다음에 꿀벌들한테 깨끗한 사료를 공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가되어 있는 이제 양봉용 소독제를 활용하셔서 벌통이나 양봉 기구, 그 다음에 양봉장 주변을 소독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적으로 끓는 물이라든지 일광 건조를 활용하셔서 주기적으로 내가 쓰고 있는 양봉 기자재나 채밀 관련 기구들을 주기적으로 소독해서 이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꿀벌의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번 순서는 꿀벌의 기생충 및 외래해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벌 기생충 및 외래해충, 말 그대로 꿀벌 외부에서 기생하면서 꿀벌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인데요. 보시면은 꿀벌 진드기, 가시응애, 기문응애 같은 이런 응애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꿀벌이나 기생파리가 있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꿀벌 진드기나 중국 가시응애, 이런 응애 종류는 다음 차시에서 응애를 활용한 응애에 대한 전문 강좌가 다시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응애를 제외한 나머지 기생충 및 외래해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꿀벌이입니다. 저희 예전에 이가 있다고 하죠. 머리에 이제 붙어 있어서 이제 간지러움을 유발한다든지, 그게 꿀벌인데요. 이 꿀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 국내에 발병됐다는 보고는 없지만은 소개하는 용도로 말씀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꿀벌이는 꿀벌의 머리 부분에 올라와서 꿀벌 입틀의 근접 부위를 부드럽게 간지럽힙니다. 그럼 이게 꿀벌 입 쪽에 더듬이도 있고 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요게 다른 꿀벌이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이 흉내내 가지고 꿀벌이 먹이를 꿀주머니에서 뱉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염된 꿀벌은 이에 감염됐기 때문에 간질간질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쉽게 흥분하고 꿀벌의 일 능력 저하와 활기가 억제되는 이제 그 기생충인데요. 아직까지 국내 보고 발생 사례는 없습니다. 기생파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이 있다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치 좀비파리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꿀벌의 등에 기생파리가 알을 낳는데요. 이 알에서 기생파리의 애벌레가 부화하게 되면은 꿀벌의 뇌를 공격해서 꿀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즉, 그래서 꿀벌을 조종한다고도 해서 좀비파리로도 이제 알려져 있고, 좀비처럼 꿀벌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기생파리입니다. 아직까지 역시 국내 발생 보고는 없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외래충으로는요, 소충으로 불리는 꿀벌 부채명 나방입니다. 보통 농가분들께서 소충나방, 소충나방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꿀벌 부채명 나방으로 큰 꿀벌 부채명 나방과 작은 꿀벌 부채명 나방으로 나뉩니다. 이 부채명 나방이 상당히 벌들을 성가시게 합니다. 즉, 나방이니까요, 알에서 애벌레가 되고 고치가 됐다가 나방으로 이렇게 이제 부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 꿀벌 부채명 나방 애벌레가 벌통 내부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애벌레의 가장 무서운 점은 애벌레에서 뱉어내는 효소가 비닐이라든지 스티로폼이나 종이 박스를 녹이는 것뿐만 아니라 나무 벌통에도 구멍을 미세하게 돼서 침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침입한 꿀벌 부채명 나방의 애벌레는요, 벌들이 귀하게 저장시켜 놓은 벌꿀이나 화분들을 갉아먹으면서 몸집을 이렇게 불리고요. 몸집이 분 이제 애벌레는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나방이 되는 이런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꿀벌 부채명 나방의 크기가 작거나 했을 때는 벌들이 물어낼 수가 있는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토실토실한 애벌레가 있을 경우에는 꿀벌들이 얘네들을 물어내지 못하고 본인들이 먹이를 끄집어내는 거에 대해서 속수무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가분들께서는 꿀벌 부채명 나방을 벌통을 내검할 때 보이실 때마다 바로바로 잡아서 이제 좀 죽여주시는 게 좋고요. 이 부채명 나방과 더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작은 벌집 딱정벌레라고 하는 기생충입니다. 이 작은 벌집 딱정벌레는요, 2016년도 가장 최근이죠. 경남 밀양에서 최초 보고된 외래종입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현장의 상황을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전파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다 큰 성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정벌레 모양이 돼서 분명하게 눈에 차지만요. 이 애벌레 역시 꿀벌, 아까 말씀드린 부채명 나방과 같이 벌들이 저장해 놓은 벌꿀과 화분을 갉아먹게 되는데요. 유일하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꿀벌 부채명 나방은 벌집 내부에서 이제 애벌레에서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성체가 되는데요. 이 작은 벌집 딱정벌레 같은 경우에는 번데기 단계가 되게 되면은 벌통으로 기어 나와서 벌통 주변 토양 속으로 들어가서 번데기 그 단계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농가분들이 이거에 착안해서 양봉장 주변 토양에 토양 살충제를 또 쓰신 분들, 농가분들도 있을 거세요.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은 이 토양 살충제가 꿀벌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사용하실 때는 좀 주의를 좀 기울여 주셔야 되고요. 이 작은 벌집 딱정벌레, 애벌레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한번 이렇게 꾹 눌러 보시면은 탄성이 있어서 애벌레가 터지지 않고 다시 움푹 패였다가 마치 타이어를 눌렀다 떼는 것처럼 다시 돌아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꿀벌 부채명 나방 애벌레는요, 손으로 힘을 줘서 눌렀을 경우에는 작은 벌집 딱정벌레 애벌레와는 다르게 터지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물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내가 기르는 꿀벌에 이상한 애벌레가 있네 하면 한번 눌러서 터트려 보십시오. 터트려지는 애벌레는 높은 확률로 꿀벌 부채명 나방이고요. 터지지 않고 다시 원래 탄성을 회복하면은 작은 벌집 딱정벌레 애벌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꿀벌 부채명 나방과 작은 벌집 딱정벌레를 어떻게 방지해야 될까요? 물론 화학약품을 써서 방지하는 거가 효과적으로는 좋습니다만 벌통 내부에 살고 있는 꿀벌 부채명 나방과 작은 벌집 딱정벌레를 잡으려고 화학약품을 쓰게 될 경우에는 그 꿀벌들도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이럴 때는 화분떡이나 아니면 유인액을 이용해서 구제하시는 게 가장 친환경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벌통에 화분떡 많이 올려주시잖아요. 이 화분떡에 꿀벌 부채명 나방과 작은 벌집 딱정벌레 애벌레가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럼 화분떡에 그런 애벌레가 마치 구더기가 끓은 것처럼 있게 되겠죠. 그럼 그 화분떡을 걷어서 저온 창고나 냉동실에 보관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애벌레는 다 죽게 되고요.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져서 얼어서 죽은 애벌레를 다시 털어내시고 다시 화분떡은 벌통 내부에 넣어주시면 벌들이 다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분떡을 이용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연구에 의하면은 사과 식초라든지 그런 유인액을 만들어 가지고 트랩을 만들어서 또 구제를 할 수 있으니까요. 단순하게 화학약품을 쓰는 방법보다는 이런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이런 기생충을 이제 구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벌입니다. 지금 양봉 농가들은 말벌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엄청나게 말벌들이 양봉장에 피해를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월동을 앞두고 있는 이르면 7월 말부터 거의 늦으면 11월 초까지도 말벌들이 이제 활기를 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꿀벌한테 피해를 미치는 말벌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장수 말벌과 등거문 말벌이 있습니다. 장수 말벌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덩치를 바탕으로 꿀벌을 한두 마리가 벌통 하나를 초토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무서운 말벌인데요. 말벌을 잡기 위해서는 포획기나 끈끈이를 설치해서 잡는 방법밖에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물론 일부 농가분들께서 말벌을 생포해서 말벌 등에다가 화학약품을 발라서 다시 말벌을 풀어주게 되면은 그 말벌이 말벌집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등에 묻어있던 화학약품으로 인해서 말벌이 어느 정도 구제가 될 수 있지만은 이거의 단점은 사냥에 실패한 말벌이 약을 묻힌 채로 다시 양봉장으로 날아와서 오히려 꿀벌들이 약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실 때는 꼭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등거운 말벌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 녀석이 등거운 말벌인데요. 말 그대로 등이 검고 다리에 사지 말단이 노르스름한 게 이 등거운 말벌입니다. 이 등거운 말벌이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 있고 시도 때도 없이 양봉장에 와서 닥치는 대로 꿀벌들을 사냥하고 있는데요. 농가분들이 포획기를 설치하시던지 끈끈이를 설치하시던지 아니면 직접 배드민턴 채라든지 잠자리 채로 잡는 것도 있지만은 가장 맨 처음에 말벌 방지를 위해서 해주셔야 될 거는 4월 초, 즉 말벌 여왕벌이 월동에서 깨어나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양봉장이나 인근 야산에 포획기를 설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벌은 단년생이거든요. 즉 겨울에 이제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은 그 다음 해
여왕벌로 활동할 수 있는 벌을 제외하고는 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은 말벌, 여왕벌이 긴 겨울을 지나서 날이 따뜻해지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말벌, 여왕벌 입장에서는 먹이도 부족해서 배도 고프고 빠르게 알도 나서 세력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포획기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즉 이렇게 봄철에 잡는 말벌 한 마리는 추후에 말벌집 한 채 약 5,000마리의 말벌을 구제하는 효과에 버금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름 시기에도 말벌 잡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봄철부터 포획기를 설치하셔서 말벌, 여왕벌을 구제해 주시고요. 지금과 같은 여름에는 이제 포획기라든지 특히나 끈끈이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장수말벌 같은 경우에는 정찰 장수말벌이 양봉장으로 와서 자기들이 페로몬을 내뿜습니다. 그러면은 정찰 말벌이 내뿜는 페로몬 냄새를 다른 장수 말벌이 감지해서 지원 사격으로 오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살아있는 장수 말벌 정찰병을 생포해서 이 끈끈이에 붙여놓게 되면은 얘네들이 끈끈이에 붙어 있으니까 날아가지는 못하고 페로몬을 계속 뿜어내면서 다른 장수 말벌들을 유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잡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포획기를 써서 잡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말벌에 특히 여름철 월동 전에 말벌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분들께서는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미입니다. 이 개미가 왜 회충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개미가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덩치가 큰 마치 병정개미와 같이 있는 큰 개미도 있는 반면에 양봉 쪽, 꿀벌 쪽에서 가장 큰 피해를 미치는 것은 사진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크기가 작은 개미가 있습니다. 이 개미가 약해진 봉분 내부라든지 이런 데에 집단으로 들어와서 있는 저장해 놓은 벌꿀이나 화분도 다 갉아먹고요. 이렇게 집을 지어버려 가지고 벌통 입구가 흙으로 막혀버리게 되면은 너무 크기가 작다 보니까 꿀벌들이 물어내지도 못하고 그냥 이 벌집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이 개미를 구제하기 위해서 양봉장 주변의 토양에 또 화학약품들을 또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 방법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화학약품, 즉 토양살충제나 이런 약품을 사용한 토양이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그 땅에 스며들어 있던 농약이 비와 만나서 다시 지표면으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꿀벌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양봉장 주변에 생석회를 활용한다든지 끓는 물을 활용해서 개미집을 제거하시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꿀벌에 피해 가지 않게 개미 구제에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꿀벌의 기생충 및 외래해충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꿀벌 질병 실험실 진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꿀벌 질병 실험실 진단은요. 저희가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 검사를 위해서 면봉을 콧구멍이나 목구멍에 넣어서 가건물을 채취를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PCR이라고 하는데요. 꿀벌의 질병도 유전자 검사가 가능합니다. 즉 내가 기르는 꿀벌이 이상하다, 애벌레가 이상한 것 같다 하면은 당연히 경험적인 그 견해가 맞는 경우도 있지만은 최근에 질병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혼합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질병이 의심되는 가건물을 이제 농림축산검역본부라든지 양봉 농가분들이 계시는 시도의 동물위생 시험소, 그다음에 민간 병성 감정기관과 같은 꿀벌 질병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하시면 검사를 해줍니다. 그 검사 결과를 토대로 내가 지금 기르고 있는 꿀벌에 이러한 질병이 있구나를 정확하게 판단한 후에 거기에 맞는 올바른 약품이나 처치를 꼭 해주셔야지 약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나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실험실 진단,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기관들을 확인하셔서 꼭 내가 기르는 꿀벌이 무슨 질병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꼭 그 처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꿀벌 질병 소개 총론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바이러스 질병과 꿀벌의 기생충 및 외래해충, 그 다음에 꿀벌 질병 실험실 진단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